뉴욕 증시는 중국의 긴축 우려와 아일랜드 구제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9% 내렸습니다.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아일랜드 구제 금융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은행주가, 중국의 긴축 가능성에 자원개발주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2주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자재 수요 감소 우려에 따라 WTI 가격은 2.97% 급락한 82.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수요가 제한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준은 미국의 10월 산업 생산이 전월과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생산이 3개월 내 최대인 0.5% 늘었으나 전력 생산이 6개월 내 최대인 3.4% 족감했습니다. 11월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16을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기준치인 50보다 낮아 당분간 주택 건설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익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중국의 긴축 우려가 각국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 증시가 어제 4%대 급락세를 보였고요. 유럽에서는 아일랜드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각국 증시가 2%대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영향을 받은 미국 증시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3대 지수 모두 1%대 중반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부실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경제지표 쪽으로 살펴보면 그다지 나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역시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나왔지만 이 중국과 유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서 조금 불안함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 일단은 밤새 안녕이라는데 미증시도 밤새 안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증시 자체적으로 악재가 나온 건 아닙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와 산업 생산이 발표됐지만은 그런저런 시장의 지표들은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또 월마트나 홈디포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잠재우고 중국에 대한 긴축,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또 아일랜드에 대한 우려감,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유럽의 재정 위기가 시장을 상당히 억누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피로감도 함께 이어지면서 결국 시장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상당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증시도 5일선이 꺾여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악재에 더욱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현 주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중국발 이 악재는 좀 더 시장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아직까지 유럽의 문제들도 봉합된 수준은 보여줬지만 여전히 계속적으로 파열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향후 증시에서 미증시가 상당히 상승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악재가 많다라는 이야기고, 그 악재의 크기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의 수준을 더 넘어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부터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급한 쪽은 중국 같아요. 여러 가지 자산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중국 인민은행장도 여기에 좀 동감을 하고 있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금리 인상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시다시피 10월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가 4.4포인트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물가가 급등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버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자체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고요. 일단 지급준 비율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을 좀 안정화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 중국의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긴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제의 둔화 우려를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중국은 계속적으로 저점에서의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많고, 특히나 전일 중국 증시가 급락한 모습도 결국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연내 금리 인상은
할 뜻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것 같고 지금 금리 인상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대부분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앞전에 그 서브프라임 때 과도하게 풀렸던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그런 부분이고 이 서브프라임 때 많이 풀렸던 그리고 시장이 어려워서 많이 풀었던 이 자금들을 결국에는 걷어들이지 않으면은 시장은 또 인플레이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산 버블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급락했던 미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도 중국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왔듯이 그리고 자산적 버블이 이어나고 있듯이 미국도 계속적으로 자금을 풀다 보면은 결국 인플레이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에는 향후 또 시장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 연내 금리 인상이 시장의 파급 효과를 연쇄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풀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이런 긴축 우려가 점차 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뜻은 그만큼 시기가 더 당겨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일단은 연내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뭐 없을 것이다. 뭐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 지급 준비율 인상이 결국 금리 인상 효과와 맞물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지표들은 그것을 뭐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장도 금리를 시장에서 올려서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에서도 가장 불안한 것이 그 물가입니다. 물가가 너무 순식간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선제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런 시장이 어려운 것을 다른 나라의 경제사를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뭐 주금융 인상 이후에 바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고 특히나 중국에서도 이 앞전에 중국 중에 급락했던 것들이 또 분식회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 파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기 흡수하려면은 결국 시장에서는 중국도 빨리 추가 긴축을 해서 시장에 풀렸던 자금들을 어느 정도는 좀 담아줘야 결국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고 정부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을 좀 조기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여기에서 그냥 뭐 지급 준비율 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 아니냐. 일단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게 반응할 준비를 하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정책적 결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나올지는 쉽게 예단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한 이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쪽을 한번 살펴보면 물가 쪽으로 해서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0.4%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0.8% 정도였는데 일단은 0.4%면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하는 그래서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특히나 근월 PPI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이 근월 PPI인데 이건 0.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가 계속 이어지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을 솔직히 양적 완화를 한다는 자체가 조장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생산자 물가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결국 미국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뭐 근월 PPI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반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산업 생산도 발표가 됐는데요. 크게 특징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일단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는 좀 상승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고요. 특히나 공장 주문 같은 경우는 좀 증가 패턴을 보여줬지만은 다른 쪽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생산에서도 작년 이맘때 수준은 뭐 1.5포인트 상승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뭐 동결이라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산업 생산이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미국의 산업 상생의 활동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체적인 경제 활동 시장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 주택과 고용 지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이 급락한 것도 이런 지표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는 그런 것보다는 뭐 고용이라든지 주택 이쪽이 상당히 많이 그 시장을 지표에서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지표 쪽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주택 관련한 지표도 나왔습니다. 주택 경기 여전히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판단이 먼저 들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주택시장 지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는 17이었는데 16으로 좀 예상치는 낮았습니다. 여전히 그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그리고 건설 경기가 큰 폭으로 개선이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하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인데 여전히 16이 나왔다는 것은 여전히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고 앞으로도 주택 지표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에서 이 주택 시장은 결국 주택 시장이 좋아지려면 그 실업률이 좋아져서 그 실업률이 낮아져가고 실업률이 시장의 그 주택을 좀 매수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주택 경기라든지 고용 지표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주택 지표도 좋지 않게 나온 것은 결국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월마트의 실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뭐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월마트의 실적은 상당히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 실적이 440억 달러, 주당 95센트의 순이익을 올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요, 해외 매출 같은 경우가 환율 기준으로 한 7.9포인트 늘어나면서 해외 매출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미국 내 기존 점포 매출은 1.3% 감소하면서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미국 경제가 아직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 매출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해외 시장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 자체적인 경기가 아직 좋지 않고 또 월마트의 순이익은 증가해서 외형적으로는 늘어나긴 했지만 결국 미국 기존 내 점포들이 좀 안 좋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경기가 아직까지는 소비가 그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점이 좀 시장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월마트의 실적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죠. 이 홈디포의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소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국의 최대 건축자재 할인업체 홈디포의 수익이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당 51센트의 순이익 8억 3천만 달러를 올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도 한 주당 48센트를 웃돌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거보다 좀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분기 매출도 1.4% 늘어났고 순이익도 늘어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뭐 건축자재 업체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건설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뭐 상승 분기 순이익이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뭐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그 홈디포가 강세를 보이면은 건설주 자체들도 강세를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뭐 동반적인 예인데 오늘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순이익이 홈디포가 높아지만 건설 경기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시장에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종목별로 홈디포의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적 완화책에 대해서 이 미국 내 그리고 또 미국 밖에서도 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연방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이 금융 시스템을 좀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뭐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발언 내용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연은 총재가
그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뭐 기존적으로 일서비서 차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양적 완화 정책이 달러 약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어차피 양적 완화는 자체는 달러 약세를 전제로 하고 결국 양적 완화를 풀어주는 겁니다. 일단 자금을 많이 푼다는 것은 이제까지 그 미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적자가 있습니다. 재정수지 적자랑 그 경상수지인데 이 경상수지를 어느 정도를 그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결국에는 약달러가 필요했던 부분이 뭐 사실이고, 이런 약달러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자금을 풀면서 경기도 살리고 수출도 높이는 그런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결국 구사한 것인데, 결국 이것이 지금은 그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유로 달러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강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뉴욕의 연은 총재가 이런 부분으로서 양적 완화가 달러 가치의 뭐 약세를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를 한다는 자체는 결국에는 약달러를 좀 묵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대한 재정 위기가 좀 다시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 희석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코멘트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쪽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많이 내렸습니다. 뭐 유럽 내 리스크도 있지만 외부 변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2%에 가까운 낙폭을 각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가 유럽입니다. 뭐 중국은 뭐 긴축을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좋고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해서 이것을 잡기 위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황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또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 금융이 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유럽의 재정 위기에 대한 확산이 더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뭐 지난 5월, 6월 달에 시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재정 위기였는데, 이것이 다시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또 시장을 좀, 아직까지 이 재정 위기가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있고, 또 유럽 증시가 결국 반등하는데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거의 2%대가 가까운 하락을 했거나 2%대에 넘는 하락을 했고요. 또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그 은행주들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긴축이 가능성 제기되면서 상품주들의 하락, 그리고 자원개발주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크게 밀렸는데, 당분간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일랜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어지는 동유럽에 대한, 그 서유럽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부담감들, 이제까지 그 유럽 증시에서 또 구체적으로 구사한 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재정 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 위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자금을 풀면서 시장을 좀 경기를 좀 좋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아일랜드에서 파이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럽 증시도 계속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유럽 증시 약세가 결국에는 뭐 이제는 미국이라든지 우리 증시에 바로 직격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는 유럽 증시가 미증시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유럽 증시가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증시의 하락도 우리가 좀 더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중심은 아일랜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지금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지금 뭐 한쪽에서는 EU랑 IMF와 그 구제금이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고 시장에서 확실히 나온 건 없습니다. 또 아일랜드 총리는 구제금융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 아일랜드가 EU라든지 IMF 등에서 긴급 수혈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뭐 기본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결국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결국에는 뭐 구제금융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앞전에 보면 통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아일랜드 정부 자체적으로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 나온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일랜드는 그 EU라든지 IMF를 통해서 구제금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일랜드 총재가 뭐 직접 나서서 구제금융 신청한 적이 없다, 뭐 아직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충분히 이것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구제금융을 서로 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는 아일랜드도 결국에는 그 8천억에서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뭐 지원하는 그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불안 요소가 많다 보니까 상품 시장에서는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국제유가, 금값 모두 하락했죠. 일단은 뭐 이제까지 약달러에서 상당히 좀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금값이었습니다. 근데 금값이 오늘은 뭐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또 유가는 뭐 경기와 직격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가도 그 달러 약세를 해서 뭐 상당히 급등했다가 결국 중국의 긴축 우려로 인해서 뭐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82.34달러까지 3주의 최저치를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뭐 유로 달러가 여전히 7주 만에 최저치를 보여준 것도 달러 강세의 한 원인을 좀 자초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상품 시장의 하락을 보여주고 또 상품주의 하락으로 같이 맞물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분간 뭐 국제유가라든지 상품 시장은 조금 급등 이후에 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달러는 양적 완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세 패턴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런 달러의 강세가 결국에는 상품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품 지수라든지 상품을 매매하는 분들은 또 좀 조심스럽게 그냥 추가적인 하락 조정,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과 그리고 달러 강세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에 좀 대비해두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해외 증시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기업들의 실적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오늘 밤에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되고요. 주택 착공과 주택 허가가 있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일단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좀 안정적으로 나왔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인플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또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담감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고요. 또 여전히 뭐 좋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은 주택 착공과 주택 허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증시를 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실업률과 그리고 주택시장이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좀 풀려나가는지를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간 원유재고가 나오는데 요즘 상품시장이 그래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간 원유재고도 하나의 단초를 보이지만 달러의 약세와 강세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것이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간 원유재고도 우리가 상품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지켜보시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김병수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락했습니다. 19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대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제 중국 증시 역시 뭐 4%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 자체가 불안한데요. 어제장 한번 짚어주십시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박스권 장세라든지 약간 단기 조정 부분들, 플레이 부분들 보일 때 보여줬던 그 선물 플레이 부분들만 집중을 하고요. 현물은 어떤 다소 약간 이제까지 진행했던 부분이 보통 3천억에서 약 5천억 정도 매수 부분이 들어왔다면 어제는 이제 전일 종가상으로 약 700억 정도 현물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선물로만 약 6,000개억 정도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현물은 뭐 지속적으로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지만 전과 다르게 이제 수급 부분 강도가 좀 약해졌다. 네. 단 선물로만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부분이 선물의 누적 규모가 약 2만 5천 개억 정도를 지금 넘어서면서 어떤 그 단기 수급 플레이 부분들을 선물로만 해지를 진행을 하면서 저가에서 현물 부분들을 소량 매수를 하는 어떤 박스권 장세 부분들의 모습, 매매 형태가 좀 진행을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에도
작년과 올해 박스권 부분 작년에 그 1540에서 1700선 박스권 진행이 약 9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이러한 매수가 상당히 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선물 매도가 진행되면서 특히 개인 쪽에서 수급 부분들이 저가 매수로 들어오지만 이런 개인들의 수급 부분들은 시장에 어떤 큰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네. 어떤 외국인들의 플레이에 이제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 자체는 공격보다는 약간 이제 방어 쪽으로 여러분들 좀 치중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기 지표 부분들 일단 실적 유동성 부분들이 좀 공급이 되고 있지만 이런 유동성 부분들이 작년 3월 어떤 IT 업종의 시장 글로벌 시장 부분들을 이끌었던 IT 업종 부분들이 어떤 방향성과 약간 틀린 부분이 있다면 네.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 부분이 바로 어떤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부분들에 부담이 되면서 각국의 이머징 마켓 쪽에서 특히 이런 그 유동성 부분들에 대한 규제적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예전과 작년 3월과는 잠깐 유동성 부분들, 수급 부분에서 다소 차이점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방어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장 조금 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향후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시기 부분이 다소 늦은 부분이 좀 없잖아 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어떤 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일 뭐 루머 부분들 상당히 돌면서 네. 금리 동결 루머가 돌다가 갑자기 바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중국 인상 부분들, 지준율 인상 부분들이 진행될 때 중국 투자가들의 어떤 변화된 패턴 부분, 물론 금리 인상 루머가 나오면서 전일 뭐 4% 이상 급락 부분들이 진행됐지만 다소 틀린 점이 있다면 중국의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물론 양적 완화 정책에서 이제 출구 전략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조 부분들 받아들인 부분도 있지만 최근의 경향 부분들은 다소 체인지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 출구 전략에 관련된 부분보다 경기에 대한 체력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상태에서 어떤 그 경기 이익, 그 업체 부분보다 업종별로다 이익 부분들에 대한 네. 기대감 부분도 상당히 주가 부분에 반영이 됐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지표 부분들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도기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상당히 더 위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이슬란드의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 부분이 상당히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펀더멘털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익 부분과 그 다음에 퍼 상태가 상당히 좀 저평가됐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작년에도 이제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때 두바이 사태라든지 미국의 은행 규제 부분으로 뭐 1540에서 1700선 박스권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악재 부분들이 해소가 될 때는 바로 그 가격선까지 반등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네. 현재 시점에서는 약 기준 부분들을 선물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840 정도를 일단 기준가를 좀 잡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네. 위에 상단 부분들은 1950 정도의 박스권 매매 부분들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대형주의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보다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슬림화 전략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매매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우리 시장 바라보니까 좀 개별 종목 중에서 재료가 노출됐던 그런 종목들이 몇몇 종목 나왔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현대건설도 우선협상 대상자가 정해졌고 그리고 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또 밝히면서 시장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자금이 지금 들어오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투자자들의 관심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볼 거고요. 이러한 인수 부분들이 좀 제차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현대그룹에서 인수를 할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러한 인수 부분들 방향 어떤 그룹에서 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건설의 제차 레벨업 부분들이 어떤 어제 전일 물론 하한가를 갔지만 이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제시를 하지 본질적인 부분들은 상승 가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추가 하락 부분이나 여러 횡보 파동이 나올 때는 A 주시하시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하나금융주주, 은행 섹터, 보험, 외환은행 인수 관련된 부분과 어떤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동반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전일 특징주로는 삼성물산이 이제 자원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약 6%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유동성 부분, 달러 강세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되겠지만, 달러 약세 부분들은 중장기 트렌드 부분들로 좀 진행될 가능성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로 원자재 가격들은 어떤 긴 안목에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개발 종목군들도 하나의 투자 모멘텀으로 적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가 뭐 중장기적인 그런 현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상품 시장 역시 어제 같은 경우는 주춤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윗방향으로 더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퍼도 낮고 이익률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장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변동성 장세가 상당히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에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종목군과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3월부터 양적 완화 정책 부분들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장을 주도를 했던 업종군이 어떤 종목이냐.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옵션 만기일 이후로부터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옵션 만기일 전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접근했던 종목이 약간 전기전자 섹터 부분을 여러분 좀 특징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외의 종목군들, 물론 다른 종목군들도 좋은 종목군들이 많지만 전기전자라든지 의약품, 비금속 쪽이라든지 이런 약간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과 작년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을 때 IT 섹터를 가장 먼저 필두로 해서 상승을 진입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기전자 섹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화면은 이제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장의 주도주 섹터 부분들을 이제 약간 요약을 좀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첫 번째 파동은 이제 전기전자 섹터가 주도를 했고요.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자동차 업종 부분들의 운수장비 쪽이 상당히 재차 상승 레벨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화학 섹터, 조선 섹터까지 반등 부분들을 좀 진행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주도주 1800선에서 1900선까지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섹터가 운수장비라든지 조선, 그다음에 화학 섹터의 종목군들이 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차 양적 완화에서 2차 양적 완화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차 양적 완화에서 경기 민감, 글로벌 경기 부분들에 가장 민감했던 IT 섹터가 재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 성향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제 전일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섹터가 상당히 이제 반등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건설업종이 다소 눌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일은 이러한 부분들을 딛고 반등을 해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 대한 긍정 모멘텀들이 상당히 좀 반영되지 않았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 화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업종군으로 IT, 이제까지 조선, 화학, 운수장비, 물론 향후의 성장 가치라든지 미래 가치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부분들 상당히 가파르게 좀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상승률을 보면서 한번 이제 향후에 어떤 좀 낮은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 부분들 좀 분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운수장비하고 화학과 운수창고,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은 종합지수 대비 작년 3월 대비 상당히 지금 퍼포먼스 부분이 상당히 고평가 부분들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단기 조정 부분들은 조금 필요할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이끌 주도주 섹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관심거리 좀 계속 두시길 바라겠고, 다음으로 이제 밑에 보셔야 될 부분이 전기전자와 건설업 섹터입니다. 금일 최근에 이제 뉴스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액 부분들 이미 초과가 됐고요. 정부에서 원했던 어떤 수주 목표치까지 이미 초과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각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 부분들로 해서 플랜트라든지 여러 가지 SOC 사업 부분들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해외 수주 부분들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전기전자 부분들의 유동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PMI 지수들이 상승을 하고 이런 경기 선행 지수의 반등 여부를 지금 많은 투자가들이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된다 하면 가장 작년 3월부터 상승률이 컸던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저평가된 것이 지금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된데 이러한 부분들이 재차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중국 증시 그리고 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내용을 또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도 약간은 오늘장 같은 경우는 불안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밑에 박스권 하단 부분들을 이제 1840선 정도로 제가 설정을 좀 해드렸는데 이 가격선 정도의 반등, 어떤 지지 파동들이 나올 경우 여러분들이 지수 쪽으로 한번 접근 부분들,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1차적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혼조세가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ETF 쪽에서 지수 쪽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해외 변수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작년에 3번 정도의 박스권 큰 파동 부분들을 겪으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동 자체도 글로벌 경기가 뭐 더블 DB로 가는 이런 기조 부분들이 보인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부분들을 가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더블 DB라든지 어떤 경기 모멘텀 부분에서 확실히 변곡점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슬란드라든지 유럽의 신용 리스크라든지 중국의 긴축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 파동들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선물로 해지 부분들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현물 부분들의 매도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여러분들의 기조 부분들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 부분들 조금 더 하락을 1840선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건설 섹터 쪽 이런 저가 매수 부분들도 접근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짝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적으로 시각을 좀 압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짚어볼까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긴축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방향은 중국 내수 소비 확대입니다. 중국 시장과 이제 아시아 시장 부분들의 소득 수준들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농촌 인구가 도시 쪽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소비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수출 비중을 점차적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내수 소비 부분들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하나하나씩 찾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중국 내수 소비 확대라든지 이런 중국 그 위안화 절상 관련된 섹터 부분들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올 상반기에 중국 주도주로서 상당히 크게 80만 원대부터 거의 120만 원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군이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약간 위축이 되다 보니까 내수 부분들, 내수주의 성격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현재 상황하고도 좀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브랜드, 라네즈라든지 이런 브랜드 가치 부분이 약 9위 정도를 위치를 하면서 어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입니다. 이런 중국 내수 소비 확대라든지 중국 소득이 향상되면서 이런 그 여행객들의 어떤 판매 부분들을 같이 더불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네. 한류 열풍에 따라서 동남아시아까지 매출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네. 내수주의 성격과 어떤 경기 방어주의 성격 그리고 중국 위안화 절상 이런 여러 가지 sek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일은 아모레퍼시픽을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격 자체가 약간 개인 투자가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약 107만 원 정도 지금 부담되고 있지만 그런 가격 부분들을 보지 마시고 유동성 네. 장세에 따라서는 100만 원짜리도 얼마든지 작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80만 원대부터 120만 원까지 약 50%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상승 파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약 금일 종가, 전일 종가선에서 매수 부분들을 접근하시고요. 손절가는 100만 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20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이프로팀의 김병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채권단은 이달 중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1분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준금리가 4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 압력에 따라 금리 인상을 늦출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26일 이전까지 결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금융과 외환은행 둘 중 하나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쟁점 현황 해결을 위한 추가 협의에서 미국이 자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한국의 자동차 수출 급증에 대비해 자동차에만 적용될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여파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 대비 10%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상점선 제곱미터당 963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가보다 10.4% 하락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대건설의 주인이 또 가려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정훈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구분응선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어제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을 예비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네. 채권단은 그동안 가격 부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자금 조달 방법 등 비가격 요소도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대그룹은 입찰 가격으로 5조 5천억 가량을 써냈고 현대차그룹은 이보다 수천억 원 적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시장에서의 인수 예상 금액이 3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두 그룹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인수 가격이 상당히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현대그룹은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현대그룹 경영권을 지키는데도 상당 부분 이미 성공을 했는데요. 현대건설은 현대그룹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지분 8.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당초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던 독일의 엔지니어링 기업이 막판에 참여를 철회하면서 혼선을 빚었지만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뒷심을 발휘하면서 자금 조달에 막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자체 보유한 현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수 이후에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형 M&A가 실패한 경우가 몇몇 경우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자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대건설 과연 제대로 인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은 지금까지 M&A 시장에 나온 그런 매물 중에서도 가장 대여 중의 대여입니다.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현대그룹이 제시한 금액이 5조 5천억 원인데요. 현대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외에도 외부에서 유동성을 2조에서 3조 원가량은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데 여기엔 당연히 이자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생각해서 예상했던 금액이 약 4조 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5조 5천억 원은 너무 무리한 액수가 아니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듯 어제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 주력 계열사들의 주가가 줄줄이 급락을 했는데요. 현대그룹은 일단 승자의 저주는 막연한 두려움일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그룹 위상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고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일단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이 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에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7월 0.25%포인트 올라 2.25%가 된 이후 4개월 만에 또다시 0.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배경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가 상승의 압력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농산물 가격 중심으로 상당히 올라서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을 가로막았던 환율 문제가 서울지휘공회의에서 잠시 봉합된 점도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대외 여건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 가능성과 유럽 국가 재정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나 G20 회의를 통해서 글로벌 환율 여건이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축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 연말보다는 내년 1분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주요 경제 소식 중에 M&A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외환은행이 매물로 이미 나와 있고, 과연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을 끌던 부분인데 하나금융지주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원래 인수전에 뛰어들어 있던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전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와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며 네. 26일까지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은 그동안 우리 금융지주 인수를 추진했지만 갑작스럽게 방향이 조금 선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환은행의 글로벌 외환 업무 전문성과 소매금융이 강한 하나금융간의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고 하나금융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융은 현재 업계 4위권이지만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우리은행, KB, 신한금융과 함께 치열한 순위 경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종 인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역시 많습니다. 구조 조정을 우려한 외환은행 노조는 현재 하나금융의 실사를 막기 위해 데이터룸을 원천 봉쇄하는 등 실력 저지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4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자금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나금융이 인수합병을 위해 조달할 수 있는 내부 자금은 약 2조 원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배당 등을 통해서 이미 투자 원금을 회수한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점에서도 얼마나 자유로울 수가 있는지가 좀 우려입니다. 네, 기다리는 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소식이 또 들어왔는데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는데요. 한미 FTA 쟁점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기준 완화뿐 아니라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어제 김종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혔습니다. 네. 김 본부장은 어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미 FTA 결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미국이 현행 협정문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즉시 또는 3년에 걸쳐 철폐하도록 돼 있는 것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향으로 연장하고 싶다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은 또 한국차의 대미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자동차만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FTA의 핵심 내용을 아예 재조정하자는 것으로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한편 논란이 있던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협의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아예 협의를 거부해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습니다. 네. 부동산 소식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미분양 그리고 또 주택시장이 그만큼 침체됐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24에 따르면은 올해 11월까지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63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가인 1,075만 원에 비해 약 10.4%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가 가장 많이 내렸는데요. 대전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47만 원으로 1년 전에 811만 원에 비해서 20% 정도가 내렸고요. 최근 청약열기가 살아나고 있는 부산도 평균 716만 원으로 지난해 854만 원에 비해 16%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서울과 경기도는 하락폭이 좀 작았는데요. 서울은 1,734만 원으로 지난해 1,759만 원보다 1.4%만 하락했고 경기도는 1,15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내렸습니다. 어찌됐든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의 적체 등을 우려해서 자발적으로 분양가 인하 경쟁에 조금 나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86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출발 센정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